안녕하세요, 닥터베리 임현빈입니다. 지난 편에 근로자들을 위한 연봉협상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은 사장님들을 위한 연봉협상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연봉협상 전략은 크나큰 딜레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사업 성과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우리가 필요한 인재들은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인재들은 외부 시장의 급여가 더 높다 보니까 자꾸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이직률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사의 비전과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재를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연봉협상에서는 크나큰 난관일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인재들은 외부 시장보다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핵심 인재들의 연봉을 맞춰주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죠. 기업의 여건적으로도 힘들겠지만 기존에 근무를 하던 다른 사람들과의 그 격차를 사실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임금 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핵심 인재와 그렇지 않은 인재들 간의 사이에서 불화감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사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1년 내내 연봉 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1년 내내 골칫거리가 돼버리죠. 그렇다고 해서 불완전한 인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평가를 가지고서 평가 결과 그대로를 반영을 해버리게 되면 평가 결과의 오류 때문에 무임승차를 하는 친구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중소기업에게 연봉 협상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너무 힘든 일이죠. 오늘은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인사팀장들을 위해서 10가지의 연봉협상 전략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전략은 연봉협상 기준일을 통일하라는 것입니다. 연봉협상 기준일을 1월 1일자로 통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12월 달이 되면 회사는 너무너무 바쁩니다. 연말 결산을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 와중에 인사평가도 하고 연봉협상도 한다는 것은 1월 1일 날 연봉협상을 완료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1월 1일자 연봉협상을 맞추기 위해서 인사평가를 10월이나 11월에 마감을 하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월 1일자로 연봉협상 갱신일, 기준일을 잡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물론 1월 1일자로 잡아놓고 4월 1일까지 연봉계약을 하고 소급해서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킬 수 있는 기준일을 잡는 것이 더 근로자와 회사 간의 신뢰를 쌓는 길이겠죠. 그리고 1년 이내의 입사자들의 경우에는 4월 1일 기준일자를 맞춰서 근속 기간만큼만 반영을 해서 연봉 인상률을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년도 11월 달에 입사를 했다고 하여 4월 1일자로 똑같은 금액에 갱신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이 연봉 협상을 하지 않게 된 효과를 갖기 때문에 손해본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4월 1일자 기준으로 연봉 협상을 하게 되면 대부분 3월 달에 연봉 협상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거든요. 1년에 한 기간만 혼란스러운 게 1년 내내 혼란스러운 것보다는 낫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평가 제도를 어느 정도는 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사평가를 역량평가와 성과평가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 역량평가는 그 사람이 가진 직무적 역량과 리더십 역량,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조직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는 일방적으로 리더에 의해서 평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 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반면 성과평가는 매년 목표 지표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평가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성과평가를 잘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시간에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조직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성과평가보다는 역량평가 기준을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성과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하는 것은 50인 이내는 역량평가를 70% 정도, 150인 기업에서는 50% 정도, 그리고 한 300인 정도 이상이 되면 역량평가를 30% 정도 이렇게 평가 비중을 조직 규모가 작을수록 역량평가가 높게, 조직 규모가 클수록 성과평가가 크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산업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전에 인사 동향 및 정보를 많이 취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조직에 대한 마음이 이미 떠나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인사평가에 나타나지 않지만 부서 간 또는 부서 내에서 평판이 안 좋은 근로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인사 동향이
연봉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인사를 평가하는 것과 연봉을 협상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사장님이나 인사팀장님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 연봉에 대한 부분이에요. 동종업계와 기업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임금선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상률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 직원들의 요구와 회사의 제시 금액이 항상 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좋은 연봉 협상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인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분을 해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나쁘게 보면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구분한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좋게 얘기하면 핵심 인재군과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을 구분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인사평가 점수가 다소 낮더라도 우리 회사가 반드시 잡아야 될 사람이라면 연봉 협상을 통해서 그들의 만족도를 올려줄 필요는 분명히 있겠죠. 인사평가라는 것이 연봉 협상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은 두 분류를 또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부 노동시장의 임금과 균형을 이루어줘야 될 근로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균형들이 맞지 않으면 언젠가 조직에서 이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직무군들을 잘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세 번째 말씀드린 전략처럼 시장 임금에 대해서 정보를 잘 업데이트를 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분류는 있어도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나가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사평가 하위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죠. 조금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퇴출 대상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근로자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연봉 인상률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일반적인 연봉 인상률을 적용받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도 저렇게 인상이 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럴 수도 있고요. 아, 저렇게 일을 해도 연봉 인상이 되는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잘할 필요가 없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평등하게 대우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불평등이라는 갈등을 만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연봉에 대한 보완 규정을 잘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연봉 규정을 만드는 거죠. 그 연봉 규정 안에는 보완 규정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봉 누설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규정들이 잘 홍보됨으로써 서로의 연봉을 물어보지 않는 조직 문화가 형성될 때까지 잘 관리되어야지만 연봉제라는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승진을 담보로 하거나 내년 인상률을 담보로 해서 연봉 협상에 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연봉 협상에서는 그 자리에서 연봉 금액을 서로 간에 약정을 맺기 위해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승진이나 내년에 연봉 인상률을 더 높여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년간 연봉 협상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그게 지켜지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렇게 멘트를 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아무리 높은 인상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시장 임금에서 20% 이상 더 높은 연봉을 지급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건 필수가 아니고요, 권고사항입니다. 기업 내부의 임금 기준이 깨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높은 임금을 제공해야 될 사항이 온다면 해당 연도에만 제공이 되는 일시급 인센티브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누적적으로 연봉이 인상되는 것을 좀 방지할 수가 있고 내부 임금 기준에 대한 균형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회사의 성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퇴출 대상자에게 연봉 인상률 자체를 제공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까 네 번째 얘기했었던 우리가 인재를 구분할 때 저성과자들을 구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연봉 인상률을 제공하지 말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회사가 성과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평균 인상률이 급등을 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출 대상자나 저성과자들에게는 임금 인상률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점이죠. 어떤 문제 때문에요? 프리라이더 문제 때문에 그렇죠. 아홉 번째는 인사팀장이 연봉 협상을 직접 주관하거나 직접 협상에 임하라는 점입니다. 되도록이면 경영자들은 연봉 협상에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통보 방식이 아닌 연봉 협상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인사팀장이 오판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결정을 했던 것들을 번복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마지막으로
번복을 할 수 있는 카드, 그 카드가 경영자인 것이죠. 근로자가 500만 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는 300만 원밖에 해줄 수 없다. 그래서 회사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연봉 협상은 깨지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핵심 인재이고 자기는 더 이상 이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다며 사직서를 냈다고 칩시다. 그것을 번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인사팀장이 아니라 바로 경영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자는 연봉 협상에 있어서도 최종 의사결정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지난해의 성과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라는 점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돈이 드는 것이 아니죠. 근로자 입장에서 연봉 협상 금액이 다소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칭찬과 격려를 받았을 때 자신이 인정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근로자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연봉 협상 전략 10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연봉 협상 전략이라고 하기보다는 연봉 협상 팁에 가깝겠네요. 이런 팁들을 잘 활용하셔서 근로자나 회사나 서로 더 만족스러운 협상을 만들어 가시길 저 닥터베니는 기원합니다. 사장님은 그리고 인사팀장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